하루 만에 20cm 넘는 습기 많은 눈이 내리면서 축사와 비닐하우스가 무너져 내렸고 문이 이 정도 하우스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정말로요. 오늘은 포근함마저 감도는 하루였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9도까지 내려가겠고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도대체 종잡을 수 없는 날씨들이 일상화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죠. 난방비를 아끼려고 보일러 대신 난방용 매트 2장을 겹쳐서 사용한 게 화재의 원인이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한 몇 년 된 집이죠 여기? 26년이요. 26년? 네, 내가 여기서 26년. 그 연탄불로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그거 모르겠어. 연탄불로 고기 구우면 맛있다고 해서 그냥 시작했어요. 손님들이 뭐 연탄이 맛있다고 이렇게 찾아오시니까. 불 관리가 쉽지 않지만 손님들이 찾는 맛을 고집하며 연탄불구이 맛집으로 소문난 노포입니다. 모든 음식을 연탄불에 해먹던 시대라 그 향을 아직도 못 잊는 거죠. 예전 대한민국 대다수 가정의 월동 연료였던 연탄. 이제는 이런 음식점이 아니면 일상에선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마을.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 대부분 연탄으로 난방을 하는 동네입니다. 네, 저 오늘 연탄 나눔 활동 같이 하게 된 서울연탄은행의 위현진 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민 대부분은 저소득층 노인. 정부 지원과 민간단체의 후원이 없으면 겨울나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이날 모인 자원봉사자는 20여 명. 저도 한몫 거들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코스가 그나마 좀 가까운 쪽이라서 네. 1시간 조금 넘어가면 끝날 것 같아요. 네. 각오는 되셨나요? 예, 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전달할 연탄은 모두 1000장. 세 가구의 몫이지만 사실 겨우내 한 가구가 쓰기에도 넉넉지 않은 양입니다. 바람 휙 불면은 연탄이 금방 타버려요. 그래서 하루에 막 10장 내지는 12장씩도 들어가요. 멋있어. 배달료까지 더하면 이미 연탄 한 장에 1000원을 웃도는 게 현실. 어느새 연탄은 저소득층에도 부담스러운 연료가 됐습니다. 연탄 사용하는 분들의 평균 연령이 80이 넘습니다. 월 소득이 35만 원에서 50만 원 미만이에요. 이분들이 또 자가가 아니고 월세를 냅니다. 연탄을 제때 돈이 없어서 구입을 못하니까 이렇게 자원봉사나 후원을 같이 해서 할 수밖에 없어서. 더욱이 열악한 주거 환경에 에너지 효율은 더 떨어집니다. 난방비가 더 들어가는 악순환이 빚어집니다. 여기가 긴데. 수도관이요? 예, 여기서 이렇게 묻혔어요. 여기서. 어디요? 땅바닥 밑으로 묻혔어요. 예, 세면을 발랐지 이번에. 여기 한번 동파났어 이거. 터져갖고. 언제요? 한 3년 전에. 이게 담요 깔아 놓으시면 확실히 좀 효과가 좀 있나 보죠?
그러고부터는 안 얼었어. 아, 그리고 나서는 한 4년? 4년을 이러고 살아. 그래서 여기까지는 예. 항상 깔아야 돼. 7만 4천 가구가 조금 넘었습니다. 주거 환경이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다든지 또 고지대의 달동네라든지 이러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다른 대체 에너지를 못 쓰고 연탄을 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현실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에너지 빈곤층. 소득의 10% 이상을 연료비로 지불해야 하는 에너지 취약 계층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전국에 150만 가구가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겨울철 매서운 한파에 고령이나 장애가 있는 에너지 빈곤층에게 난방비는 그야말로 죽고 사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온수매트 위에 전기 장판까지 올려놓았다가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켜놓은 낚시용 버너가 화재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난방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때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2배 가까이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연구진은 난방비에 부담을 느낀 사람들이 난방기 사용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를 보편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법이 규정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입니다. 그 에너지가 필수제이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의 에너지 소비를 국가가 보장해 주는 거는 국가의 의무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저소득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오히려 소득이 감소하는 그런 특성을 보이거든요. 이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에너지 복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 비용을 보조하는 제도로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째입니다. 지원액이 담긴 카드로 연료를 직접 구입하거나 요금 고지서에서 지원액이 자동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특히 3년 전 발발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에너지 바우처 예산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지원 범위도 확대됐는데 수혜자의 78%는 노인과 장애인 가구입니다. 폭염이나 한파와 같은 이상기후가 이제 일상화되고 있고 그 에너지 요금이 또 단계적으로 인상되면서 기후 위기로부터 취약계층을 두텁고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 대상과 지원 단가를 확대해 왔습니다. 에너지 바우처가 확대된 만큼 혜택이 구석구석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지은 지 50년이 넘은 낡은 쪽방입니다. 여기 날씨 추울 때는 완전 굉장히 차갑겠는데요? 바닥이. 난방 틀리는 뭐 없어요. 이거 전기장판 막. 아, 난방은 아예 없고 요 전기장판 하나로만 하시는 거예요? 그 하긴 어디 두나란 방이 굉장히 차웠어요. 어디 그 추워 뭐 오늘 방에 들어가기 좀 힘들죠. 뭐 영하 10도 넘어가고 그러면 차가운 공기가 차갑지 않아요? 휴대폰은 차지지. 그래서 이제 이 전기난로 이거 좀 세게예요. 이번엔 20년 된 임대 아파트 단지입니다. 난방 여기가 이제 지역 난방인가요? 도시가스? 도시가스요? 그럼 여기 겨울에는 춥진 않으세요? 집 어떠세요? 뭐 도시가스도 안 하시고. 쓰면 군대가 싫어서 안 돼. 아, 이거 난방 하셔도 조금 추우니까 전기장판도 같이 하시는군요. 그래서 뭐 해버려도 돼서 항상 전기장판을 켜놓고 살아요. 이사 댕길 때마다 갖고 다니는 게 너무 아니 근데 지금 켜놓으신 거예요? 좀만 조금 약하게. 좀만 약하게? 아주 약하게. 쪽방에서 사는 할아버지와
임대 아파트에서 사는 할머니. 에너지 바우처 금액을 어느 쪽이 더 많이 받을까요? 냉 난방비를 합쳐 1년에 31만 200원. 거주 환경이 크게 차이가 나지만 지원액은 같습니다. 또 하나 들여다보겠습니다. 월소득 120만 원인 생계급여 수급자와 중증 질환자가 생활하는 2인 가구. 그리고 월소득 250만 원에 교육급여를 받으며 임산부를 둔 3인 가구가 있습니다. 이번엔 어떨까요? 교육급여를 받는 3인 가구가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더 많은 지원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원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세대원 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소득의 절반을 월세로 지출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고 해도 에너지 바우처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65살 미만 1인 가구라면 말이죠. 에너지 바우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는 소득 기준 외에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 세대원 특성 기준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지원 조건 때문일까요? 소득 기준을 통과하고도 2020년과 2021년엔 반 이상이, 지난해에도 30% 이상이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누군가는 지원이 없거나 부족하고 다른 누군가는 지원액을 다 쓰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집니다. 사각지대가 생겨나는 겁니다. 못 받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미 책정된 예산 나오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빈곤 가구를 지원하기로 이렇게 해서 했으면 정책이 잘 실현돼서 받을 수 있게끔 다 지원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욱이 난방비의 경우 연료별 차이도 지원액 수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연탄이든 도시가스든 가격이 급등해 부담이 늘어도 지원액은 같습니다. 반대로 연료 가격이 떨어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지역 간 에너지 불균형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농촌은 도시보다 지역 난방이나 도시가스 기반 시설이 부족해 등유나 연탄, LPG 이용 비율이 높은데 유효 연량 대비 단가가 상대적으로 비싸 부담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도시가스가 공급되어 있지 않냐 보면은 여기에는 땅이 넓고 이 주민의 수가 적으면은 도시가스 공사 금액이 더 비싸져요. 그런데도 억지로 도시가스를 공사해야 된다. 이거는 비효율적이잖아요. 이분들에게 해야 되는 것은 에너지 바우처 가격을 도시가스 공급 지역보다 더 높게 더 많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인 거죠. 에너지 바우처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받고도 실제 사용하지 않는 금액이 최근 2년 연속으로 1,000억 원을 넘었고 4년 새 10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국고로 반납하는 예산이 40%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가운데 사용 방법을 잘 모르는 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많아 바우처 사용이 쉽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되는데요. 정부는 아직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먼저 에너지 바우처 수급 가구의 이제 상당 부분이 노인 가구와 장애인 가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구 원별로 사용하는 에너지 사용 환경의 차이, 이것도 좀 상당히 좀 다르기 때문에 미사용이 나타나는 걸로 보이고 있는데. 이 때문에 정부가 예산과 지원 범위만 확대할 게 아니라 맞춤형 지원을 통해 덜 줘도 될 곳은 덜 주고 더 줘야 할 곳에 더 주는 등 복지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 부분이 참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에너지 바우처가 도입된 지 10년이 가까워 오는데 아직 그 지원 기준 산정할 때 적용하는 어떤 원칙이나 기준이 제대로 정립이 돼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누가 더 절실한 지원 대상인지를 파악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우선 에너지 빈곤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야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관련 조사가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이와는 달리 일부 국가에선 이른바 에너지 빈곤 지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2013년부터 소득과 에너지 지출 규모, 주거 환경 평가 등을 고려한 에너지 빈곤 지표를 채택했고 유럽연합도 관련 지표를 개발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에너지 전략, 에너지 문제가 기후 문제하고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그 빈곤 지표에 에너지 효율 쪽이 우선적으로 들어가고 지표를 좀 다르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에너지 빈곤 지표라는 이거가 좀 만들어지고 이후에 정책 설계가 좀 새롭게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같은 지적이 잇따르자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실태 조사를 실시할 전망입니다. 현재로서는 에너지 빈곤을 파악하거나 좀 구체적으로 차등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좀 기초적인 자료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6년부터 에너지 복지 실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인데요. 이런 전국 단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에너지 빈곤에 따른 차등 지원 여부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중장기적인 대책도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정부의 그 에너지 정책의 큰 축의 하나인 탄소 중립 정책과도 일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효율 개선 지원을 보다 좀 강조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은 단기적으로는 비용 지출처럼 보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서 얻어지는 에너지 절감 효과가 드리는 에너지 효율 개선보다 더 많은 에너지 가격을 절약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지난 10년간 에너지 빈곤층의 큰 버팀목이 되어온 에너지 바우처. 제가 여기 올 때는 냉골에서 그냥 사시는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지금은 이제 연탄을 많이 주시니까 그나마도 겨울에 뭐 냉골이다 할 정도는 아니니까 감사하죠. 하지만 기후 변동성이 커지면서 에너지 비용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루 만에 기온이 15도 이상 뚝 떨어졌습니다. 이런 기후 변동성이 큰 날씨는 매년 잦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복지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 에너지 경쟁력을 높이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할 고차 방정식이 우리 사회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예전에는 교육만 백년지 대계라고 했는데 에너지 정책도 정말로 그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지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더더욱 중요성이 느껴지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의 희로애락으로 채워졌던 길. 정막만 남았습니다. 학교 초등학교 얘는 한 200명이 됐어. 아, 여기가 초등학교였는데? 야, 이게 초등학교 이거. 여기에 그 학생들이 한 200명이 됐어. 200명? 야. 근데 지금은 아예 학교가 내가 폐쇄됐어. 한 명도 없고. 마을엔 이제 노인들 뿐입니다. 나이 너무 많네 지금. 아무것도 못. 또 아무 도움 없이는 못 사지 이제. 하지를 못.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땅. 그럼에도 노인들은 떠날 수 없습니다. 본인들은 요양병원 그런데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10명 치고 한 명도 요양병원에 자기가 간다고 하는 사람 10명 중에 한 명 나올까 말까 안 갈라 그래. 여기 살다 여기 죽으려고 그래. 이들의 존엄한 노후는 지켜질 수 있을까?
내가 익숙하게 살았던 이 지역에서 노후를 보내고 임종도 맞을 수 있는 그런 사실은 그 욕구나 이런 기본적인 바램이 사실상 조금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르신 잘 지내셨어요? 경북 의성군의 마을 돌보미 박모란 씨. 리모컨 있잖아요. 리모컨하고. 오늘은 홀로 사는 김금향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되지요. 할머니에겐 딸 같은 말동무입니다. 와서 들었던 이야기인데도 2번, 3번, 또 어떤 데는 10번까지도 했던 얘기 또 하셔도 처음 듣는 얘기인 것처럼 재밌게 들어드리고 그러거든요. 맞아. 주기적인 안부 확인뿐만 아니라 꺼진 전등 갈기, 리모컨 건전지 교체까지 간단하지만 어르신 혼자 하기 어려운 일들이 박 씨의 몫입니다. 예, 그 저번에 세탁기 고장 났던 거 고쳤는 거 그건 어떻게 됐어요? 그 안 돼요. 아, 또 안 돼요. 예. 새로 한들라. 마을을 잘 아는 주민이 이웃 노인들을 돌보는 일상 돌봄 서비스입니다. 돌보미의 손길 마을 곳곳 안 닿은 데가 없습니다. 약 먹고 있잖아. 휴대폰이 뭐 잘못해서 하나도 안 보인다. 가보면 이제 조명이 완전히 이렇게 누르시다가 잘못 누르셔서 완전히 까맣게 돼 있는 경우 아니면 뭐 사소한 거 작은 거 하나에서 10가지 다 오셔요 집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쪽 방인가요? 네. 김미자 할머니는 거동이 불편한 남편을 5년 넘게 혼자 돌보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허리도 굽은 지 오래지만 남편을 돌보느라 자신의 건강은 늘 뒷전입니다. 할배도 내 아픈 걸 몰래 기가 얻어 있긴 해. 못할 때는 이래 막 되게 아파가지고 막 이래 알아도 몰래요. 내 어쩜 밤새도록 알아도 몰래니까 그만. 여가 히프가 그나마 기댈 수 있는 건 마을 보건소의 방문 진료입니다. 좀 흔하게 아픈데요. 걷기 힘들면서 침 놓을게요. 맞을만 하시죠? 공중보건의와 간호사가 찾아와 혈압 검사부터 간단한 치료까지 성심껏 돌봐줍니다. 연간 덕택에 나도 침 맞았다. 연간 덕택에 나도 침 맞았어. 누워 있어. 고생하셔서 다음번에는 다른 한의사 분이 오실 거예요. 네, 그때도 다 똑같이 잘해드릴 거니까 그때도 한번 침 맞으시면 돼요. 예. 전국에서 노인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인 경북 의성군은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춰 돌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인구 감소 지역의 상황은 어떨까? (78) 살 김봉수 할머니의 하루는 아침 식사 준비로 시작합니다. 안 먹으면 기운이 없잖니까. 먹어야 되지. 먹어야 건강이지 하지. 안 먹으면 홀로 맞이한 밥상엔 밥 한 공기와 국 한 그릇, 그리고 김치와 고추장뿐. 말 한마디 없는 식사는 채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25년.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챙겨 먹어야 하는 약은 늘어갑니다.
이거는 안동병원에서 혈압하고 뭐 고질증 여러 가지 약이 아침에 6개, 저녁에는 4개. 약만 먹어 있겠네. 아파요. 아프고 밥맛도 없고. 잠시나마 서울에서 자식들과 함께 지내도 봤지만 할머니는 50년 넘게 살아온 고향이 제일 편하다고 말합니다. 시골에 사는 게 만족해요. 도시에 좋다고 가봐야 천다 쳐다보면 아팠다고 토기집 같은데 그거 달아주면 어디 옆집 사람도 모르잖니까. 김할머니가 살고 있는 경북 영양군의 인구는 15,000여 명. 해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대표적인 인구 감소 지역입니다. 많이 써서가지 옛날에 뭐 해관에도 막 농원들 계속 모여가 놓고 뭐 하도 치고 뭐 내기하고 사먹고 이래 하지만 지금은 잘 없지. 구멍가게 하나 없는 동네. 사소한 것 하나라도 사려면 하루에 몇 대 오지 않는 버스를 타고 한참을 가야 합니다. 몸이 안 좋고. 이날처럼 이웃의 차라도 얻어 탈 수 있다면 운이 좋은 겁니다. 갑니까? 첫 차로 가면 11시 돼야 또 차가 한 대 있고 안 그러면 그 차 놓쳐보면 저녁 5시 반에 타고 오는데 굉장히 불편하다고 이게 손이 나빠가지고. 김할머니가 산 건 상추와 두부, 우유, 그리고 요구르트 몇 개뿐이지만 할머니의 하루를 온전히 써야만 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상태가 되면 그런 건강관리나 일상생활, 사실 식사 하나 해드시는 것도 식재료를 어떻게 구입해야 되지부터 굉장히 사소한 부분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요. 거동이 불편하시다 보니까 외출하기도 너무 힘들고. 노인들로선 불편한 교통, 부족한 병원 탓에 몸이 아파도 약으로 견디기 일쑤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영양병. 너무 힘들고 뭐 나이 너무 많으니까 나가기가 만나기 조심스럽고 아침 먹고 가면 뭐 점심도 못 먹고 기다리고 앉아 있어야 되지. 그 놓쳐보면 다음에 또 늦어지고 그렇더라고. 증상이 어떠세요? 목이 아파요. 저번에 약 먹고도 계속 그래요, 지금도. 아니, 많이는 안 걸렸는데. 네. 원장님 보여드리시면 원장님. 영양군에서 19년째 진료를 하고 있는 이상현 원장. 오늘도 수십 명의 환자들을 맞이합니다. 제가 아플 때 쉴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저밖에 없으니까 공부에 센 2분 계시니까 그분이 3명에서 돌아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셋 중에 누구라도 아프면 안 됩니다. 아프면은 이게 병원 문을 닫아야 되거든요. 영양군에선 유일하게 응급실을 갖춘 병원이지만 심정지 같은 치명적인 상황에 놓인 환자라도 발생하면 80여 킬로미터 떨어진 안동까지 보내야 합니다. 잘 지내시다가 건강한데도 그냥 뭐 이유 없이 심근경색이나 뇌혈관 질환으로 돌아가신 분 꽤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늦게 발견되니까 그런 게 제일 좀 안타깝고. 차례를 기다리며 병원에서 2-3시간을 기다리는 건 노인들에게도 일상이 됐습니다. 이 넓은 이제 지역에 산발적으로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을 다 이제 가기에는 이제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이게 거의 불가능하죠. 인력도 적으니까. 왕진이는 자체가 이게 마음은 굴뚝같이 가서 진짜 막 돌봐드리고 싶은데 이게 진짜 제약이 많습니다. 병원을 찾기 어려운 인구 감소 지역 노인들에게 절실한 건 방문 진료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법상 방문 진료의 법적 근거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고 낮은 수가 때문에 의료진의 참여도 높지 않습니다. 의료 인력도 부족해 몇몇 지역처럼 시범 사업이 아니면 방문 진료를 접하기 어렵습니다. 지역에서 있는 의사 선생님들은 사실 동네 주민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보통 맺고 계시고 이분들은 그런 역할을 굉장히 잘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일본 같은 경우도 지역 포괄 케어를 하면서 단골 의사, 카카리즈케 의사라는 걸 만들어서 이분들한테 환자가 어떤 질병이 있고 어떤 약을 먹고 이런 정보들을 관리하게 하는 기능을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기능을 좀 부여해주는 의사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인구 감소 지역의 의료와 돌봄 지원 부족은 신체 질환뿐 아니라 우울증을 비롯한 노인들의 정신질환 유발 가능성도 크지만 뚜렷한 대책은 없습니다. 네, 아무래도 거동이 불편해지고 그리고 사실 찾아오는 사람들이 좀 줄어들고 왕래가 줄어들고 그러면 가장 많이 어르신들이 고독감을 많이 느끼게 되시죠. 인구가 감소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은 130곳입니다. 전국 시군구 228곳 중 절반이 넘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지만 노인들은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그동안 살아왔던 곳에서 남은 삶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나갈 수도 잘 없지. 시내 가려고 하면 뭐 집도 없고 안 되지 뭐. 그렇지만 나가봐야 아는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뭐 남한 사람은 여기 사는 게 최고 편집 한 70 넘어가면 다 그렇지 뭐. 하지만 노인만 남은 마을엔 이제 동네 의원 같은 1차 의료기관마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는 사실 민간 개원 기관들은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료기관들의 수익 구조는 환자를 많이 봐서 수익을 남길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정부도 심각성을 깨닫고 복지제도 개편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통합돌봄지원법. 의료와 복지가 연계된 지역 돌봄을 통해 노인들이 병원이나 복지시설 대신 자신이 살던 곳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기존의 법들은 사실 특정 대상자, 그다음에 특정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법들이 많았어요. 이 법은 시작부터가 통합적인 접근을 위한 법이라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전국 47곳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느냐입니다. 지자체별로 전담 조직 설치와 인력 배치 등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시급합니다. 2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윤느미 할머니. 한 지자체가 만든 고령자 복지주택에 입주한 뒤부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쉼터에 가면 쉼터에 사람들이 아주 재미나게 놉니다. 유치고 또 탁구 치고. 이곳에서 새로 만난 친구들과 볼링 배우기에 나선 윤 할머니. 가운데. 네, 끝까지 보고. 그렇죠? 잘하셨어요. 홀로 있지 않다는 게 윤 할머니에겐 큰 선물입니다. 옆에 이제 형님이 한 분 오셨는데 내가 막 뛰어가서 아이고 이사 오셨냐고 그러고 막 내가 먼저 그냥. 이 돌봄형 주택에선 식사와 재활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농촌 지역 특성상 산발적으로 제공할 수밖에 없었던 돌봄 서비스를 한 곳에 모은 겁니다. 어르신들이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 안에 관공서도 있고 병원도 있고 본인들의 삶의 터전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자체에 전담 부서가 배치돼 복지 서비스를 관리하기 때문에 통합 돌봄 사업의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입주하기 위해선 보증금에 월세도 부담해야 합니다. 또 지자체별 여건이 달라 이 서비스를 모든 지역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통합 돌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내 집에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임종을 맞으실 수 있도록 그 지역사회를 바꾸는 작업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어떤 자원이 필요한지를 지역을 잘 살펴보고 지역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식사를 마친 김봉수 할머니는 오늘도 집 뒤편 비닐하우스를 찾았습니다. 밥 먹더라 이제 뭐 텔레비 보고 이래 있다가 밥 먹고 날이 새우면 뭐 배끝에 날 따시면 배끝에 날따 있고 이제 뭐 콩도 뜯고 뭐 장도 담아가지고 먹고. 하루 종일 오가는 사람도 많지 않은 곳. 하지만 할머니에겐 이만한 곳이 없다고 합니다. 논둑에도 더럽이지 봄되면 더럽 꺾어 먹고 얼마나 좋으니까 산에 가면 나물하고 좋아요. 어디 이런 데 니께 없어요. 댕겨보니 없대도. 노인에게서는 그 사람이 뭘 추구하는가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질병 치료라든지 뭘 자꾸 제공하는데 매몰돼서 그분이 뭐 하고 싶은지는 아무도 안 물어보잖아요. 근데 기대여명이 별로 안 남으셨는데 하고 싶으신 삶의 방식이 뭐고 추구하는 게 뭔지가 사실은 훨씬 중요할 수 있거든요. 1000만 명을 넘어선 노인 인구. 우리는 평생을 살아온 땅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은 그들의 소망을 지켜줄 준비가 돼 있을까요? 인구 감소 지역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해, 어쩔 수 없어라기보다 최대한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지역적 특성과 그리고 가용할 수 있는 자원과 여러 가지의 고민들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조금 더 본인의 집에서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더 생활하실 수 있도록 좀 더 그런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갖춰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But there's a full moon rising. Let's go